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거에 거기에 나가느냐,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나선다면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지역구냐 아니면 뭐 다른 형태, 비례대표로 나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공론화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보면 뉴스에 토론 프로에서 주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본 종편들에도 이걸 주요한 이슈로 다루게 됐으니까 어떤 형태든 그가 이번 이 총선거에 나갈 것인가, 나간다면 어떤 포지션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가야 되는 쪽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른바 수도권 험지 지역구에 나가느냐, 뭐 이런 공론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으로 결심할 일이지만은 첫째,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총선거에 나가셔야 됩니다. 나갈 때 어떤 포지션이냐, 수도권 지역구냐? 아닙니다. 전국구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을 살짝 벗어난, 마지노선을 벗어난, 그러니까 당선이 어려운 번호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 선거를 지도하는 그런 형태로 이 선거에 참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늘 현재의 그의 위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법무부 장관직을 맡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내의 정의부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 장관.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행정부 내의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리고 검찰 최고 지휘관, 이제 그런 자리인데, 지난 1년 반을 거치는 동안에 그는 그 자리에서 아주 그 직책을 제 감량으로는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의 저 횡포에 대해서 국정감사장,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또는 법사위원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그는 완벽하게 선방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 강경파들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는 걸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뭐 질문할 때마다 판판이 깨지니까, 판판이 깨져요. 그러니까 그 장면의 그 화면이 이게 인터넷상으로, 유튜브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가지고 어떤 경우는 수백만 조회수, 수백만 뷰에 이르는 정도로 한동훈 장관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말로는 인기가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번번이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문재인 정권 마지막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권이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박범계, 법무부로 보면 박범계 장관 후임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60대 중반 나이에 50대 초반의 후배 법무장관을 상대로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요놈 봐라, 요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이렇게 날카롭게 탁탁 치고 이렇게 뻗어나간다. 내가 한번 나서야지 해갖고 이제 단단히 칼을 갈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시작했는데, 어렵쇼. 판판이 당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참 노려보는 장면에 있어. 너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축적이 돼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는 어디 음악회에 나타났다 하면 완전히 톱 탤런트, 아주 인기 절정의 연예인을 방불케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인을 받고 그런다. 저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국회에서 잘 선방하고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고 그런데 실제로 만나가 차 한잔이라도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전국적으로 남녀, 노, 소, 남녀 구분 없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 소 구분 없이 한동훈을 한번 보고 싶다. 실물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어 있었어요. 그런 일약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 정치인이죠.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다. 그 요인이 정의롭다. 소신 있다. 국가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태도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런 1년 반 동안 축적된 그런 평가, 그리고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말솜씨, 경우에 따라서는 속사포처럼 쏘기도 하고, 그 상대방이 노려보고 이런데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이런 모습이 좀 외람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날렵한 표범 인상을 저는 갖습니다. 표범, 날렵한 표범인데 아무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물어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강한데 터무니없이 이 일을 저지르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점잖게 두 발을 잡고 콱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발로 그냥 간단히 탁 하니까 싹 물러가는 아주 날렵한 표범의 인상을 주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 강경파들이 뭘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이 어이없는 질문을 받고 그래, 내가 두 발로 너희들 확 물어야지 이게 아니고 점잖게 한 발로 이렇게 머리는 뒤로 살짝 물러서는 듯 하면서 앞발 두 발 중에 한 발만 가지고 그냥 툭 상대방이 독사의 모습으로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 표범을 한번 물어뜯어봐야 되겠다고 달려드는데 약간 웃으면서 한쪽 발로 탁 이러니까 탁 물러가 버리는 이런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윤 대통령이 발탁한 정무직, 고위직 중에서는 아주 성공한 사례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심볼로 그가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니 이번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국이 이런 날렵한 표범인 한동훈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무슨 상황이냐? 비상시국이다. 무슨 비상시국이냐? 이 땅의 자유민주 질서가 현장에 회방되고 훼손되고 그래야 사법 질서가 지금 뭉그러지는 것이 매일매일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과 관계된 일련의 사건 이화영이 주범 뇌물죄로 이 공판받고 있는 저것에 대해서 이걸 지연하고 뭉개기 위해서 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민주당은 내년 총선 이후로 판결이 가능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것도 전부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무죄 획책을 하고 그래야 사법 질서를 대법원장 임명까지도 계속 미루어 제쳐가지고 내년 4월 10일 현재 168석 반드시 확보하고 거기에 보태가지고 만일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 그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기소된 여러 8가지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소를 취소하라. 여러분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공소기각으로 백제가 되고
그 사건들은 다시 기소하지 못합니다. 공소, 기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용어로는 공소, 취소, 기소한 것을 취소해버린, 백지로 물려버린, 공소 취소하라, 공소 취소 결의 안 낸다, 윤석열이 탄핵한다, 이제 이렇게 덤벼들게 돼 있어. 뿐더러 지금 일련의 개혁 입법이 윤석열 정권이 의도하는 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거꾸로 안 해요. 전부 시비 걸고 있어. 문재인 정권 때 재정적자를 1,000조 이상으로 올려놔놓고 이 재정적자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해도 그 법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놓고 지금 뭐 물가고 재정이고 이게 전부 윤석열 탓이다 이렇게 다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선거에 필연코 국민의힘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절체절명이다. 그게 대한민국 현재 체제를 지키는 방법이다. 안 그랬을 때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나. 어떻게 큰일 나느냐? 한동훈 장관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판이니 날렵한 표범 한동훈 장관이 국힘당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야 된다. 자, 그럼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어떤 포지션이냐? 누구는 서울에 무슨 종로구, 양천구, 마포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날렵한 표범을 지역구에 가두어도 안 되죠. 전국을 뛰어다니게 해야죠. 그 날렵한 사람을. 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만나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사진 찍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같이 차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가 그렇게 많은데, 요 조그만 우리에 가도 종로구다, 양천구다, 뭐 이런데 이렇게 가도 아니지. 아니지. 수도권을 펄펄 날아다녀요. 그 가는 데마다 악수하고 가는 데마다 사진 찍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가령 20번까지 국민의힘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22번이나 23번쯤 배치를 해가지고 제가 왜 이게 당선 가능성 바깥에 포진을 했느냐. 지금 우리 조국이 처하고 있는 이 헌법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당이 이를 저지해야 되겠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놔놓고 이 저지의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헌법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제가 쉽게 국회의원이 되고 비례대표도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22번을 배정받았으니까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까지 당선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다녀야 됩니다. 절박하게 호소하고 다녀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에 뭐 이번에 인요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언안도 내놓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인요한 위원장도 그랬죠. 통합과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희생자가 안 나타납니다. 왜? 자기 걸 챙겨야 되니까. 왜? 내 걸 챙기는데 내가 왜 함부로 나서, 내가 왜 함부로 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젊은 나이에 장관 중에서는 가장 나이도 젊고 제가 막내 아들하고도 아마 3살 차이 정도로 나이가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해야 돼요. 한동훈의 희생으로 국민의힘당이 대승을 거뒀다. 그래야 파괴 일보 직전의 자유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굳건히 했다. 그게 한동훈이 공문이 있지요. 꼭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그런 과정으로 그런 식으로 나서면 당선 안정권으로 추정되는 뒷번호에서도 당선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가 그 앞에서 당선권이 스톱했다 하더라도 그의 공로는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우연히 여러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안정권 바깥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야.
그 사람 정치 경험도 없고 한데 그 사지에 몰아넣어가 국회의원도 못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럽니다. 아하, 이거 내가 생각하는 내 이 진위를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 들어가서 떨어졌다. 그리고 부대접 받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역사가 기록할 거예요. 역사가 한동훈이가 있어서 국민의힘 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지는 공로 훈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이다 이거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계층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발호를 막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후보를 선택했는데 선택해놓고 보니까 국회가 이재명 일파의 그 악랄한 이제 공격에 직면해가지고 나라 전체의 기본적인 헌법질서, 사법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를 보고도 누군가가 희생자가 나와서 이걸 국민에게 절박하게 호소해가지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특히 젊은이들이 이 조국의 현상을 정확히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야 미우나 고우나 불완전하다 윤석열 나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번 국회 선거에만은 과반수 이상의 이석을 줘가지고 그가 말하는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질서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 드는 이 이재명 일당들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절박한 소리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 경상도에 부부한 사람들이 경상도 출신의 중진들이 그걸 할 수 있어? 김기현 대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구 출신, 이만희 대구 출신 사무총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호소를 국민들에게 할 수 있어? 할 수도 없고 먹혀들지도 않아. 한동훈이밖에 없어. 한동훈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저의 이런 주장이 너무 일방적인지 어떤지도 댓글로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앞으로 고칠 건 고치고 충고할 내용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